저 뚱보년이 도련님을 죽일 작정이다. 한양 장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신우이가 건넨 약초 꾸러미에 맹독이 숨어 있었지요. 뚱녀의 투박한 손끝에서 피어난 한 그릇 음식이 죽어가던 대감을 살렸고 그 코끝이 감지한 미세한 쇠 냄새 하나가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짓과 음모를 밝혀내는데 과연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였을까요? 구름서가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의 복례라는 이름의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한여름 매미가 목이 터져라 울어대고 논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무렵이었지요. 복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산파가 깜짝 놀라 아이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지요. 세상에 이 아이는 필시 대장부로 태어날 줄 알았더니 계집아이로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례는 먹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돌잔치 때 다른 아이들이 실타래나 붓을 집을 때 복례는 상 위에 놓인 떡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놓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빼앗으려 하자 복례는 돌도 안 된 몸으로 악을 쓰며 떡을 끌어안았지요. 결국 잔치 손님들이 먹을 떡까지 복례 혼자서 싹싹 비워 버렸습니다. 3살 때는 어른 밥그릇으로 3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5살이 되니 동네 어른들이 혀를 찼지요. 저 아이 밥값 대느라 부모가 등골이 휘겠다. 7살에는 옆집 개가 물고 있던 뼈다귀를 빼앗아 국을 끓여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복례의 식탐은 온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리하여 복례는 해가 갈수록 옆으로 넓어졌습니다. 10살 때는 15살 아이보다 컸고 15이 되던 해에는 마을에서 가장 뚱뚱한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팔뚝은 남정네 장단지만 했으며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장터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나무 다리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더니 복례가 한가운데를 지날 때 우지끈하고 내려앉은 적이 있었지요. 복례는 개울에 풍덩 빠졌고 마을 산에 넷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산에는 허리를 삐끗해서 도리어 자기가 엎혀갔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복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 주었습니다. 다리 부러뜨린 뚱보. 복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씩 웃고 말았습니다. 속이 안 쓰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례야, 사람 몸뚱이는 그릇이란다. 내 그릇이 남들보다 크다는 건 그만큼 담을 복이 많다는 뜻이요. 복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자기를 비웃어도 어머니의 그 한마디만큼은 복례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시들지 않았지요. 복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례는 어릴 적부터 산을 타고 다니며 풀과 나무를 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아였던 복례를 거둬준 외할머니가 약초꾼이었기 때문이지요. 외할머니는 참 묘한 분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는데 산에만 오르면 염소처럼 날렵해졌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바위를 척척 기어오르는 것을 보면 복례는 입이 떡 벌어지곤 했습니다. 복례가 헐떡거리며 뒤따라가면 외할머니는 벌써 바위 꼭대기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어째서 안 힘드세요? 산이 나를 좋아하니까 길을 내어주는 거란다.
복례는 그 말이 진짠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외할머니가 산에서만큼은 신선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산에 오를 때마다 복례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풀은 배앓이에 쓰는 거고 저 뿌리는 열을 내리는 거란다. 할머니, 이 꽃은요? 참 예쁘네요. 그건 독초다.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 보거라. 이 꽃은 예쁘게 생겼지. 하지만 이 꽃잎을 삶아 먹으면 사람이 하루 만에 눈을 감는단다. 복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쁜데 무섭네요. 그래,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예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못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요. 외할머니는 그 말을 하며 복례의 통통한 볼을 꼬집었지요. 복례는 그때 그 말의 뜻을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훗날 그 말이 자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례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복례가 먹는 것 말고 또 하나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코였습니다. 복례는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는 풀 냄새를 복례는 단번에 알아맞혔지요. 아마도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코가 저절로 발달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뿌리에서 흙 냄새가 나요. 오, 그래? 그건 산약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쌉쌀한 냄새가 나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투구꽃 뿌리다. 어서 내려놓거라.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란다. 복례는 화들짝 놀라 뿌리를 내려놓았지요. 그날 이후로 복례는 코 하나로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러다 복례는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음식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먹은 사람의 안색도 좋아진다는 사실이었지요. 외할머니가 기침을 할 때 도라지와 배를 넣어 죽을 끓여 드렸더니 사흘 만에 기침이 뚝 멈추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체했을 때 매실과 생강을 넣은 미음을 끓여 주었더니 반나절 만에 벌떡 일어나 뛰어놀았지요.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먹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이는 것도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복례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복례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복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복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덜 울리던 겨울이었지요. 외할머니는 복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복례야,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절대 그 손을 놓지 마라. 복례는 엉엉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늘 아래 단 한 군데도 없었지만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물들고 논두렁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득하던 무렵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모와 나이 불문, 다만 음식 솜씨가 뛰어난 여인을 구함. 마을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가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용모를 안 본다고?
분명 뭔가 사정이 있는 집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며느리를 구하는 건지, 찬모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그때 누군가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복내한테 딱이네. 용모 불문이라잖아. 뚱보도 되겠다는 소리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서 복내는 가만히 방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시집가 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용모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 사정이 딱하다는 뜻이니 누가 제 발로 고생길에 뛰어들겠습니까? 하지만 복례는 달랐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용모 불문이라면 이 뚱뚱한 몸뚱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음식 솜씨라면 복례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이 있었지요. 복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복례를 보고 깔깔거렸습니다. 야, 복례야. 너 설마 지금 저 방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양반가 며느리라니 가마꾼이 10명은 있어야 가마를 들겠다. 마을 사람들이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복례는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입꼬리를 꾹 다물고 혼자 생각했지요. 웃어라, 실컷 웃어라. 두고 보면 안다. 복례가 찾아간 곳은 고을 변두리에 자리한 이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요. 한때는 이름난 양반가였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대문 앞석 등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또르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겉만 양반이요, 속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복례가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 뚱뚱한 년이 며느리감으로 왔다고?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허리를 고추 세운 채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 몸뚱이에 밥을 얼마나 축 내려고. 복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서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딸 채연이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분이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데 어찌 첫마디부터 그러세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연은 복례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웃을 때는 제법 다정해 보였지요. 채연이 복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비도 오는데 많이 젖으셨겠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복례는 난생 처음으로 남이 자기 손을 잡아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눈으로 채연을 바라보았지만 채연은 개의치 않고 복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이서방, 이도윤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짙은 사내였지요.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복례를 보자마자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뭐라고? 내가 지금 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 몸뚱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눈이 있으니 이분의 손을 보았지요. 이 서방이 복내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부어기를 많이 한 손이옵니다. 두껍고 넓은 손이지만 손끝에 칼 자국이 가득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약초물이 배어 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묻어 있지요. 이분의 손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저는 그것을 봅니다. 복내는 멍하니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해서 늘 치마 뒤로 감추던 그 손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알아봐 준 사람이 바로 이 서방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을 보고 장가를 든다는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미쳤구나, 정녕 미쳤어. 이 서방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세월 앞에 시드는 법이지요. 허나 손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이옵니다. 채연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예쁜 며느리가 밥을 못하면 뭐해요. 차라리 밥 잘하는 며느리가 낫잖아요. 저는 형님이 마음에 들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아들과 딸이 한편이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지요. 복내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이 서방도 채연도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감싸주다니. 복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하지만 복내는 몰랐습니다. 채연의 그 다정한 웃음 뒤에 어떤 칼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하여 복내는 이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잔치다운 잔치도 없었고 가마 대신 복례는 제 발로 걸어서 시집에 들었지요. 가마꾼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복례를 태울 가마가 마을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을 나와 킁킁거렸습니다. 뚱보가 시집을 갔대. 가마꾼이 없어서 걸어갔다면서. 가마가 있어도 못 탔을걸. 시어머니는 혼례 내내 한숨만 쉬었지요. 하지만 채연은 달랐습니다. 채연은 복례 옆에 바짝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지요. 형님, 여기 앉아요. 이 떡 드세요. 형님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채연아, 고맙다. 뭐려, 형님.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복례는 채연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마다 채연이 옆에서 슬쩍 감싸 주었고, 복례가 서러워할 때면 손을 잡아 주었지요. 복례는 채연을 친동생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첫날 밤 이 서방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밥을 드시면 반드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이 서방은 복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서방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따뜻했지요. 부인, 나는 부인의 음식보다 부인의 그 마음 씀씀이가 더 고맙소. 이 못난 사내에게 과분한 정이요. 복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례는 결심했지요.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살리겠다고. 그것이 복례의 첫 번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이 뚱뚱한 안악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례는 시집 온 그 다음 날부터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달려갔지요. 봄 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이슬 맺힌 풀잎이 복례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이 서방의 병을 살피니 얼굴이 누렇고 기운이 없으며 밥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는 것이 영락없이 비위가 상한 증세였습니다. 복례는 외할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비위가 허하면 먼저 속을 달래야 해. 산약에 대추를 넣고 찹쌀로 죽을 수되 은근한 불에 반나절을 고아야 한단다. 복례는 그대로 했습니다. 새벽에 캐 온 산약의 껍질을 정성스레 벗기고 대추의 씨를 하나하나 발라냈지요. 찹쌀은 3번을 씻어 물에 불린 뒤 약한 불에서 반나절을 저어가며 끓였습니다. 찹쌀이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르면서 솥안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냈지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을 때마다 걸쭉한 죽이 솥벽에 찰싹찰싹 부딪혔습니다. 대추의 달큰한 내음과 산약의 구수한 향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지요. 복례는 죽의 농도를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확인했습니다. 손등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면 아직 덜 된 것이고 제자리에 머물면 다 된 것이었지요. 그 사이 복례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지만 복례는 꾹 참았습니다. 채연이 부엌에 들어와 킥킥 웃었습니다. 형님, 배에서 천둥이 치네요. 배고프면 먼저 좀 드세요. 아니야, 서방님 것부터 해야지. 형님은 참 착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뭘 하면 돼요? 채연은 복례 옆에서 대추를 씻고 그릇을 닦아 주었습니다. 복례는 채연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복례는 채연에게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산약이야. 비위를 다스리는데 좋고 이건 대추. 기혈을 보하지. 형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대단하다. 외할머니한테 배웠어. 채연아, 너도 배워둬.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복례는 순수한 마음으로 채연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앞을 지나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저 뚱보년이 또 밥을 헤쳐 먹으려고 부엌에 틀어박혀 있군. 채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오빠 죽을 끓이고 있어요. 좀 지켜봐 주세요. 이 서방이 그 죽을 한술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인, 이것이 죽이요? 어찌 이리 부드럽고 달소. 많이 드세요, 서방님. 사흘이 지나자 이 서방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지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스스로 마당을 걸어 나왔지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걸어 다니다니. 이게 얼마만이냐? 어머니, 복례가 해준 죽을 먹었더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지요. 죽 한 그릇에 낫는 병이면 원래 별것 아닌 병이었던 게야. 채연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형님,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오빠가 걸어 다니다니. 복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채연의 칭찬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이 서방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던 무렵이었지요. 누렇던 얼굴에 윤기가 돌고 푹 꺼졌던 눈에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서방이 죽다 살아났다던데. 그 뚱보 며느리가 해준 밥이래. 먼저 동네 김영감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허리가 아파 허리를 펴지 못하는 영감이었지요. 복내야, 나도 그 밥 좀 해줄 수 없겠니? 복내는 김영감의 허리를 살피고 두충 껍질을 곱게 갈아 넣은 수제비를 끓여 주었습니다. 김영감은 사흘간 먹었더니 10년 만에 허리를 쭉 펴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았지요. 김영감은 복내네 대문 앞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복내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냐. 그 다음에는 박씨 대간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로 온몸에 기운이 없어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지요. 복내는 당귀와 천궁을 넣은 삼계탕을 정성껏 구워 보냈습니다. 닷새 뒤 박씨 대간악은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러 나왔지요. 한 번은 옆마을에서 눈이 침침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복내는 결명자와 구기자를 넣은 차를 끓여주었지요. 보름 뒤 그 할머니가 바느질로 만든 버선 한 켤레를 놓고 갔습니다. 복내야, 내 덕에 다시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게 되었다. 복내의 이름 앞에 붙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뚱보년 대신 밥으로 병 고치는 안악이라는 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채연은 마을에서 돌아올 때마다 복내에게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형님 장터에서 다들 형님 칭찬을 하더라. 우리 형님이 최고래. 과장하지 마. 진짜야. 나 형님이 자랑스러워. 복례는 채연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연의 눈빛은 복례가 고개를 돌린 뒤에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채연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채연이 시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이 씨 집안은 쏙 빼고 복례에 칭찬만 한다고.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씨 가문 며느리가 대단하다면서요. 그런데 이 씨 가문이 대단한 건 하나도 안 말하고 복례만 대단하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형님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해서요.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교묘한 말이었지요. 채연은 복례를 직접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을 뿐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집안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었지만 자존심만큼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 아무리 밥을 잘해도 그렇지. 며느리가 이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면 쓰나.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슬슬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내야, 밖에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라. 넌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부엌댁이란 걸 잊지 마. 복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연이 복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형님, 어머니가 원래 저러셔. 마음에 담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고마워, 채연아. 복내는 채연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마다 채연만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복내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채연이었다는 사실을. 채연은 한 손으로 복내를 감싸면서 다른 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이지요.
채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연은 고을 원 대감의 조카 원기와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원 대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고, 그 조카 원기는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채연의 계산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복내에게 다정한 척한 것은 약초 지식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복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쳐 준 약초의 이름, 효능, 조리법을 채연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원기가 채연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채연아, 내 오라비네 며느리가 밥으로 병을 고친다며. 우리 큰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 한번 모셔올 수 없겠느냐? 원대감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이까지 내려왔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채연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원기가 원하는 것은 복내였지 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골똘히 생각하다가 번뜩 떠올랐지요. 형님한테 배운 대로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채연은 복내가 잠든 틈을 타 부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복내가 말려놓은 약초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채연은 몰랐습니다. 약초란 것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복내가 가르쳐 준 것은 기본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코로 구분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날 채연은 복내의 약초 꾸러미에서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약과 거의 똑같이 생긴 뿌리였지요. 채연은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쌉쌀한 냄새가 났지만 채연은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지요. 그것이 투구꽃 뿌리라는 사실을 채연은 그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채연이 그것을 함부로 가져갔다는 사실이지요. 그 무렵 복내의 나날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은 황금빛 벼로 물들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바람은 선선해졌고 하늘은 맑디 맑았습니다. 이서방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틈날 때마다 복내 곁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부인,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거요?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팥죽이에요. 밭을 곱게 갈아서 꿀을 살짝 넣었지요. 가을 바람이 부엌 안으로 살짝 불어 들어왔고 팥죽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 서방이 가만히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요즘은 새벽 딸기 울면 절로 눈이 떠지요. 부인이 끓인 밥 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비로소 느끼게 돼요. 서방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평생 뚱보라고 놀림만 받았는데 서방님이 제 손을 알아봐 주신 그날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요. 이 서방이 어느 날 저녁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언젠가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부인을 위해 큰 부엌을 지어 주고 싶소. 복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반드시 올 것이오. 내가 약속하겠소. 달빛이 마당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고 가을 귀뚜라미가 어디선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내는 이 평화로운 밤이 영원하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지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복내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이 느닷없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제가 원 대감댁에 가서 음식을 해 드리겠습니다. 형님한테 다 배워두었거든요. 복내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연아, 잠깐. 약초는 내가 가르쳐 준 것만으로는 부족해. 겉모습이 비슷한 것이 있어서 코로 냄새를 맡아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단다. 내가 같이 가줄게. 채연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 형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되잖아. 형님은 여기서 오빠 챙기고 있어. 채연아, 그래도 위험해. 제발 내 말 좀 들어. 채연이 복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형님,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도 이제 다 컸어. 형님만 믿지 말고 나도 좀 믿어줘. 응. 복례는 채연의 다정한 눈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채연은 그동안 복례의 유일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래, 조심해. 모르는 건 꼭 물어보고. 알았어, 형님. 금방 돌아올게. 채연은 복례를 꼭 안아주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복례는 나중에야 약초 꾸러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투구꽃 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례가 독초 연구용으로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는데 보관 주머니에 표시해 둔 독이라는 글씨를 채연히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당장 원 대감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문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딜 가려고? 채연이가 잘하고 있을 거다. 내가 또 나서서 공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지. 어머니,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유난 떠는 것 좀 봐. 채연이가 내한테 다 배웠다면서. 걱정 말고 부엌이나 지켜라. 복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날 저녁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울상을 짓는 것 같았지요. 원 대감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채연이 정성껏 끓였다는 죽을 먹은 원 대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지요. 온몸이 파랗게 질리고 숨이 가늘어지더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의원이 달려와 원 대감의 입 안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이것은 투구꽃 독이다. 누가 대감께 독을 먹였느냐? 원 대감 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채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연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여인이 아니었지요. 채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형님이 우리 집 며느리 복례가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준 약초 꾸러미에 독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우리 형님은 밥으로 병을 고친다며 요사한 짓을 하고 다녔지요. 처음부터 원 대감댁을 노리고 독을 준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형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채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당장 그년을 잡아와라. 그 밤 관아의 포졸들이 이씨 가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례는 부엌에서 이 서방의 아침 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포졸 넷이 들이닥쳐 복례의 팔을 비틀어 잡았지요. 내년이 복례냐?
원대감을 독살하려 한 죄로 잡아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서방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 아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오? 복례는 끌려가면서 이 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복례, 반드시 구해줄 것이오. 하지만 복례의 모습은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가을비가 퍼붓기 시작했고 마당의 웅덩이에 빗물이 차올랐지요. 복례가 끌려간 뒤 이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그 뚱보년이 원대감께 독을 넣었다고? 내가 그년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이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닥쳐라. 어서 관아에 가서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해라. 이 서방은 치가 떨렸지만 어머니와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지요. 한편 관아옥에 갇힌 복례는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연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싸주던 채연, 형님이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던 채연, 약초 이름을 가르쳐 줄 때 형님은 대단해라고 했던 바로 그 채연이 자기에게 독살범의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채연아, 내가 정말 그런 것이냐? 내가 너를 동생처럼 아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가슴이 칼로 에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독을 넣었다는 누명보다 채연의 배신이 더 큰 독이었지요. 채연은 복례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채연에게는 문제가 있었지요. 원대감이 죽으면 원기와의 혼사도 물거품이 됩니다. 채연은 원기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을 믿었을 뿐인데. 채연은 이씨 가문으로 돌아가 복례의 부엌을 뒤졌습니다. 복례가 남겨놓은 약초 그림과 조리법 표시를 찾아냈지요. 채연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해독 음식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채연이 만든 음식을 먹은 원대감은 더욱 악화되었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병은 투구꽃 독만이 아니로다. 대감의 원래 병도 심상치 않아.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대감께 무언가를 조금씩 먹이고 있었던 흔적이 있다. 원 대감의 원래 병,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원 대감에게 미량의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채연도 몰랐던 사실이었지요. 채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옥에 갇힌 복례에게도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또가 직접 신문에 나섰지요. 내 인연 원 대감께 독을 먹인 것이 사실이냐? 사또 어른, 저는 결코 독을 넣은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를 대보아라. 복례에게 증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곤장 20대를 쳐라. 복례의 비명이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서방은 관아로 달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지요. 사또 어른, 제 아내는 결백합니다. 물러가라. 증거를 가져오든지. 이 서방은 관아 문 앞에서 주저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음식으로 고쳐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부탁했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나는 관아에 가기 싫어. 김 영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복내에게 절까지 하겠다며 울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 나도 복내를 포기할 수 없소. 이서방은 그날 밤 관아 옥 담장 밑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포졸의 눈을 피해 담장 틈새로 주먹밥 한 덩이를 밀어 넣었지요. 이서방은 난생 처음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 불을 떼다가 눈썹이 그슬리기도 했고 첫 번째 밥은 반쯤 태워 버렸지요. 두 번째 밥을 지어 겨우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밥풀이 엉성하고 모양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복례, 나요.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담장 너머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서방님까지 위험해져요. 부인이 위험한데 내가 어찌 편히 있겠소. 복례는 주먹밥을 받아 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부엌에 서본 적 없는 이 서방이 서툰 손으로 빚은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복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원대감의 상태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숨이 실락같이 가늘어졌고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지요. 그때 채연이 원기에게 매달렸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례를 옥에서 꺼내 직접 요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밤 포졸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복례, 나와라. 원대감 댁에서 부른다. 복례는 온몸이 곤장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원대감의 병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가고 있다.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요.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죄인 주제의 조건이라니? 제가 대감을 살리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조건입니다. 복례가 원대감 댁에 도착했을 때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먹장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원대감은 얼굴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지요. 의원 중 하나가 복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뚱뚱한 안하기 의원이라고? 복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원대감의 맥을 짚고 눈, 혀, 손톱을 살피고 입 가까이 코를 가져가 냄새를 맡았지요. 투구꽃독이 심장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의 몸에는 투구꽃독 이전에 다른 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쌓인 독이지요. 대감의 원래 병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감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투구꽃독은 제가 풀겠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곤장 자국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복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지요. 복례는 먼저 인삼과 대추, 황기를 넣고 맑은 탕을 끓였습니다. 그 사이 다른 솥에 감초를 칼로 얇게 저미기 시작했지요. 달짝지근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녹두를 맷돌에 갈자 하얀 물이 사르르 흘러내렸고 칩 뿌리는 칼을 댈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리자 감초와 녹두가 만나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복례는 그 김의 냄새를 맡으며 농도를 가늠했지요. 생강은 가장 마지막에 즙만 짜서 넣었습니다. 생강즙이 솥에 떨어지는 순간 탕의 빛깔이 맑은 호박색으로 변하며 알싸한 향이 부엌 전체를 감쌌지요. 복례의 이마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등에 곤장 자국이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복례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 복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필이면 방 안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지요. 의원이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배가 고프다니. 복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엌 밖에서 채연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원대감을 살리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부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지요. 채연의 손에는 소금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소금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비상이었습니다. 채연은 복례가 고개를 돌린 사이 기력을 살리는 탕에 그 가루를 한 줌 쏟아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복례가 채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복례가 뒤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부엌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살금살금이었고, 그리고 미세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지요. 비상의 냄새였습니다. 채연의 손에서 하얀 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복례는 바닥의 가루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비상입니다. 복례는 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형님이라고 불러주던 그 눈, 형님이 자랑스러워라고 했던 그 눈을 지금 그 눈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채연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뚱보, 년이 미쳤어. 이건 소금이야. 부엌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금은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은 아주 미세한 쇠 냄새가 나지요.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코로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채연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기가 하인을 시켜 채연의 방을 뒤지게 했지요. 방 한쪽 뒤주 밑에서 비상가루가 담긴 항아리가 나왔고, 복례의 약초 조리법을 베껴 적은 종이 묶음도 나왔습니다. 그때 원 대감댁에서 오래 일한 늙은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채연 아가씨가 처음 이 댁에 오신 날 소인이 부엌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아가씨께서 뿌리 하나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시더니 잠시 망설이시다가 그것을 그대로 솥에 넣으셨지요. 복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투구꽃 뿌리는 산약과 생김새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다릅니다. 산약은 흙냄새가 나고 투구꽃 뿌리는 쌉쌀한 풀 냄새가 나지요. 냄새를 맡고도 그대로 넣었다면 그것은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서방이 원 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이서방은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지요. 이서방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채연이가 원기 도련님에게 보낸 서찰입니다. 채연이 방에서 찾아냈지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서방이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도련님, 형님의 비법을 다 알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대감을 살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러하오니 혼사를 서둘러 주시옵소서.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채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복내의 지식을 훔쳤다는 증거였지요. 원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채연, 내가 나까지 이용한 것이냐? 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당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지요. 반 시즌 뒤 복례는 기력 회복탕과 해독 음식을 차례로 원대감에게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쪽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대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지요. 물을 다오. 대감마님이 살아나셨다. 원대감은 기력을 추스른 뒤 복례를 불렀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것이 내년이라 들었다. 그리고 내 원래 병이 누군가의 독이라는 것도.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의 코가 그리 알려주었을 뿐이옵니다.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을 살리러 오다니. 너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원대감은 곧바로 두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채연을 잡아 가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오래전부터 독을 먹인 자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지요. 채연은 원대감 댁 뒷마당에서 담을 넘어 도망치려다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치마가 담장에 걸려 매달린 꼴이었지요. 관아에서 채연을 신문하자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지요. 원대감에게 오래전부터 밀양의 독을 먹이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원대감 댁의 첩이었습니다. 원대감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지요.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채연은 독살 미수와 무고의 죄로 유배에 처한다. 채연이 끌려가기 전 복례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또가 명한 것이지요. 복례에게 사죄하라. 채연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형님. 복례는 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복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채연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은 약초가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너는 끝내 그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채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훗날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유배지에서 채연은 매일 거친 보릿밥에 소금 한 줌을 얹어 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복례가 끓여주던 따뜻한 죽의 맛이 떠올라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고 하지요. 자기가 형님이라 부르며 잡았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채연은 유배지의 찬바람 속에서 비로소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채연이 끌려간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김영감이 가장 먼저 왔지요. 복례야,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 덕에 허리를 펴고 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으니 나는 사람도 아니야. 복례는 김영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다들 무서우셨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김영감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원대감이 완전히 회복한 뒤 이 소문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충청도의 밥으로 사람을 살리는 안악이 있다더라. 그것도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야. 그 무렵 임금께서도 오랜 기침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셨지요.
어이들이 온갖 처방을 올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원 대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관을 보냈습니다. 그 안악을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복례는 난생 처음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뒤였지요. 첫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 대궐의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 위로 하얀 눈이 쌓여 가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복례를 보자 수군거렸습니다. 저 뚱뚱한 안악이 밥으로 병을 고친다고? 복례는 임금의 증세를 전해 듣고 도라지와 배에 은행을 넣어 맑은 탕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외할머니만이 알고 있던 비법을 더했지요. 모과를 얇게 저며 꿀에 하룻밤 재운 뒤 탕의 마지막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탕을 드시고 사흘 만에 기침이 멈추었습니다. 이 안악의 손에서 나오는 음식은 하늘이 내린 처방이로다. 임금은 복례에게 어의원 출입을 허락하셨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이서방이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눈길을 달려온 이서방의 코와 볼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지요. 이서방은 복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이 사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부인을 그리 고되게 하였는지 모르겠소. 옥에 갇힌 부인을 꺼내지 못한 이 무능한 서방을 용서해 주시오. 복례는 이 서방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담장 틈으로 넣어주신 그 주먹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밥풀이 엉성하고 모양은 볼품없었지만 제 평생 그보다 맛있는 밥은 없었지요. 이 서방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내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오? 큰 부엌을 지어주겠다고. 기억합니다, 서방님.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소. 한편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복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벌벌 떠는 손으로 쓴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 복례는 이 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모셔오세요. 제가 어머님께 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복례가 웃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한 웃음이었지요. 저는 원래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한양에 올라와 복례 앞에 섰을 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정씨 부인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정씨 부인은 죽 한 술을 떠먹고는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이 맛이구나. 내가 도윤이에게 끓여주던 그 죽 맛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복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하얀 눈 위로 아궁이의 연기가 포근하게 피어올랐지요. 옛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쉬이 판단하곤 합니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복례는 남들보다 큰 몸에 남들보다 더 큰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